여러분들 그 지난 파일에서 전 파일에서 시간 지연 공식하고 또 길이 수축 공식이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여러분에게 증명을 안 해줘서 칠판에서 분필로 쓰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지연에 관계된 공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지연 관측자가 들고 여기 B시계가 오르락 내리락 한 거에 있었어요. 동영상에서 그걸 이용하겠습니다. 어차피 삼각형 하나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한 거 전체를 한 것보다는 내리락 하면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올라가는 거 하나만 가지고 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S 다시가 봤을 때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등속 운동하는 개에서 측정한 시간이 T0예요. 올라가는 내걸릴 시간, 내려오는 이 사람이 측정한 게 고유 길이도 되고 고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오르락 내리락만 하고 있겠죠. 근데 밖에 있는 관측자로 봤을 때는 이게 사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빗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빗변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자, V, T 제곱 플러스 C, T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속력 구하는 거 S는 이거 V 곱하기 T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잖아요. 그리고 저 다 거리예요. 거리. 여기서 여기 거리는 VT. 그래서 길이의 제곱으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길이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V제곱, T제곱이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왼쪽으로 묶읍시다. 그러면 T의 제곱으로 묶어요. T의 제곱으로 묶으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은 뭐가 됩니까? C제곱, T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T제곱은 되겠습니까?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의 제곱, T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것은 양면을 여기 있는 분모를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C제곱으로 나눠보세요. C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C제곱으로 나누면 이거는 1이 되겠죠. C제곱으로 나눠 C분의 V제곱이 되겠죠. V제곱, C제곱. 이건 C제곱으로 나누니까 1 그렇게 되겠어요. 자, 이게 T제곱. 제곱 그렇게 되겠어요. 자, T제곱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T는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퍼 C제곱분의 T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나오니까 이것을 감마인자라고 불러요. 감마인자.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퍼 C의 제곱분의 1. 이게 계속 나오니까 이것을 줄여서 그냥 감마라고 하겠어요. 감마. 자,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볼까요? 밖에 있는 관측자가 보았을 때의 시간은 고유 시간에다가 감마인자를 곱한 거예요. 즉, T는 이걸 감마 T0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에서 보면 감마 인자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한번 해봐요. 그 쌍둥이 역설에서 보면 쌍둥이 언니가 지금 가고 있죠. 그랬을 때 V 값이 빛의 속도에 거의 가까워요. 자, V하고 C하고 같다고 놓으세요. 그러면 감마 인자가 뭐가 나옵니까? 감마 인자가 0이 나와요. 0. 자, 그러면은 지구 관측자가 보았을 때 시간 T는 어떻게 돼요? 0분의 1? 무한대로 흘러죠. 무한대로. 우리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사람들은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제로로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0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마 인자가 0이죠. 0. 1 마이너스 1은 0이 되잖아요. 0분의 1? 불능이죠. 불능. 자, 그래서 지상의 관측자가 보았을 때 쌍둥이 동생이 보았을 때
쌍둥이 언니의 시계는 아주 느리게 가는 거예요. 자, 빛이 시간을 가는 시계를 얹을 수 있다면 빛에다가 빛의 속도로 가고 있잖아요. 빛의 시계는 우리가 봤을 때 제로예요. 그런데 빛은 자기 시계를 가지고 있다면, 빛이 자기 시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자기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길이 수축으로 가겠습니다. 좀 더 써야 되니까, 자, 그러므로 t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감마 t0. 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길이 수축이에요. 자, 길이 수축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주선이 여기에 있어요. 우주선 관측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자, 우주선, 자동차를 그렸어요. 우주선이 속도 V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측정한 사람이 고유 시간이에요. 자, 여기 S-B라고 우리가 책에 계속 나와 있었죠. 이 사람이 측정하는 것은 고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밖에 있는 물건이 있어요. 밖에. 이 정지현 사람은 정지계에서 이것을 측정을 했는데 뭐냐면 길이가 L0예요. 이게 고유 길이에요. 고유 길이. 원래 길이라는 뜻이에요. 고유 길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정지현 사람은 시간이 t로 흘러요. 시간이 t로. 고유 시간보다 더 많이 흘러가요. 빨리빨리 흘러가요. 고유 시간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측정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측정한 길이. L은 어떻게 보이느냐? 그럼 이 길이가 축소해서 보인다 이거예요. 여기 S-K에서 S에 있는 이 길이를 측정을 해보면 더 줄어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먼저 이 S계에 있는 사람을 볼까요? S계에서는 이 사람이 속도 V로 가니까, 우주선이 V로 가니까 여기 앞에 딱 닿았을 때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일 거야. 그 시간이 T일 거야. 그래서 이 길이를 V 곱하기 T로 측정을 할 거야.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네. 그런데 여기 우주선 관측자는 어떻게 되냐? S-K에서는 자, 나는 말이야, 이 길이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시간은 T0야. 속도는 뭐예요? V예요. V 곱하기 T0 이렇게 보일 거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면 이걸 이렇게 이항을 하면 분모로 가겠죠. 왼쪽은 1만 남겠죠. 자, 그래서 L0분의 VT. 자,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L분의 VT. VT0.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잖아. 분모를 없애버리면. 자, 그래서 VTL은 VT0, L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항이 있네요. 여기는 V 없애도 되고요. 여기서 없애버려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L은 어떻게 되느냐? 안 없었다면 여기서 없애도 되겠죠. V분의 T, VT0, L0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어차피 여기서도 지워지니까요. 안 지웠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T분의 T0가 무슨 말인 걸까요? T분의 T0.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T분의 T0는 뭐예요? T가 이쪽으로 오고 감마가 저쪽으로 가면은 감마분의 1은 뭐가 돼요? T분의 T0가 되겠죠. 그지? 감마분의 1은 T분의 T0.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므로 L은 이퀄 감마분의 1 L0 이렇게 감마 인자라고 해서 감마 인자.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즉,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감마를 쓰자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L0 이거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어떻게 썼어요? 여기 단말을 쓰냐 어떻게 썼다면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72쪽을 펴시면 자, 여기서 잠깐. 그래서 이제 V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C분의 V 값이 커지죠. V 값이 커지면 1에 가까워지죠. 자, 그러면은 1에 가까워지면 1 마이너스 0.99 이렇게 보여. 0.01 보여. L0 값이 축소되게 보이죠. 밖에 있는 관측자가 길이 L0가 밖에 있는 고유 길이가 저기 우주선 안에서 관측자가 본 길이 L은 원래 길이보다 작아져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길이가 수축해서 보이겠죠. V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맨 마지막 식에서 네, 그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 72쪽을 보시면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발표를 했어. 근데 그걸 과연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이것의 증거가 있어요. 증거. 특수 상대성 이론을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달리는 어떤 우주선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험을 할 수가 없네. 자, 그런데 우리 자연 현상에서 뭐가 나오느냐? 미온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미온. 자, 그래서 거기에 72쪽에 미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증거예요. 증거. 자, 거기 한번 보면 특수 상대성 이론과 미온의 수명 읽어보겠습니다. 미온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의 입자가 대기권의 공기 분자와 충돌할 때 생길 수 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전에 10km 이상의 대기권 상층에서 생긴 미온이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우주선 입자하고 공기 분자하고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면 그때 아주 미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잠깐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미온이 지상에서 관측이 되는데 이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미온의 수명을 고려하면 미온의 속력이 광속의 99% 정도라면 미온이 진행할 수 있는 거리는 고작 600m 정도이다. 600m. 자, 그래서 하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미온의 평균 수명은 2 마이크로세컨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순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 다 나왔어요. 공부할 거 다 나왔어. 미온의 수명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어디다가 다시 쓸까요? 이쪽에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밝혀진 게 뭐냐면 미온의 수명은 이제 그만 2 마이크로세컨드라고 나온 게 뭐냐면 2 마이크로세컨드 2 마이크로세컨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순초는 누구 시간이냐 하면은 미온의 시간이야. 고유 시간이야. 고유 시간. 고유 시간. 자, 그러면은 660m를 간다는 것은 누가 측정한 거냐? 누가 측정한 거야? 미온이 측정한 거야. 미온이 측정한 거야. 그래서 길이 L이야. 이 녀석이 660m 간다 이게. 660m가 600m가? 그래서 600m다. 660m. 600m가 되죠. 자, 이랬을 때 이제 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지상 관측자 여기서 뭐냐면 우주선 관측자야. 미온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은 우주선 관측자. 이거 우주선이 아니라 미온 관측자. 그러면 이제 지상에 있는 관측자가 봐야 되겠죠. 지상 관측자 T는 어떻게 되며 L0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지상 관측자가 알아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주고버렸는데 감마 인자를 계산해야 되겠어. 감마 인자. 루트 1 마이너스 속도가 99%예요. 99.
99.99 C 해도 되고요. 9 C 제곱 분의 1 이걸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계산해 봤더니 감마 인자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70.71 244 59 19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감마 인자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t는 어떻게 되냐? 감마 인자 곱하기 뭐가 되죠? 감마 인자 곱하기 t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이제 이걸 곱하는 거예요. 70.7 곱하기 2 마이크로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을 곱하는 거죠. 2 곱하기 그럴 때 얼마가 나오냐? 약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수가 돼요. 자, 그러면 고유 길이 지상에서 측정했을 때 그 녀석의 길이 그 녀석이 600m만 가야 되는데 얼마를 가야 되느냐 하면 약 한 42km 정도를 가요. 42km. 그러니까 이 녀석의 70.7배를 곱하면 돼. 70.7 67 42 야. 자, 여기에서 왜 선생님 감마분의 1이니까요 70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 거기에 칠판의 맨 오른쪽 아래식을 보면은요. L이 600m예요. L이. 자, 근데 감마분의 1을 구한 게 아니라 감마를 구했잖아요. 우리는 L0를 구해야 되겠어요. L0를 몰라요. L 값은 600이에요. 그러면 L0는 자, 고유 길이 L0를 구하려고 그래요. 지상에서 본 고유 길이 L0는 감마분의 1이 왼쪽으로 가보세요. 감마가 돼요. 감마 인자를 곱해주는 거죠. L에다가 600m 곱하기 얼마가 돼요? 70점 몇 배. 이걸 곱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감마분의 1이 아니라 감마가 왼쪽 항으로 가보세요. 감마분의 1이. 그러면은 감마 곱하기 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점 몇 배를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42km를 가게 된다. 즉, 우리 지구에서 10km 상공에서 공기 분자가 그때 거기 대륙권이니까 대륙권 여기에서 우주선 입자고 땅 부딪혀서 따르르 하고 금방 여기 지상까지 못 와야 돼. 그런데 여기 10km 이상 되는 걸 모르고 600m만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럴 텐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관측이 되냐라는 말이야. 관측이 되냐. 이것은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를 입증해 주는 거다. 원래는 못 오는데. 자, 그래서 미온 입자가 원래는 지상에 도착을 못 해야 되죠. 그런데 10km가 훨씬 넘는 발생된 곳으로부터 10km니까 거기까지 10배가 넘는 거리를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왔나? 그 녀석은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수명이 길어졌고 우리 지상 관측자가 봤을 때는 그 녀석은 시간이 천천히 가죠. 그래서 수명이 길어진 효과가 있어요. 우리 지구 관측자들이 봤을 때. 그 다음에 미온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길이가 660m만 자기는 가야 되는데 660m를 우리 지상 관측자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42km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상대성 원리의 증거가 뭐냐? 특수 상대성 원리의 증거가 미온입니다. 미온 입자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도 관측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비디오 보라고 그런 거 숙제 내줬던 거 있었죠. 거기서 보면은 그 알프스 산맥 위에 꼭대기에서 미온을 관측하죠. 띠리릭 하면서 나타났잖아요. 컴퓨터에. 네, 원래는 지상에서 안 올 텐데 왜 이게 오지? 상대성 이론으로서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영어 사전 두께만한 상대성 이론 책이 있어요. 엄청 두꺼워요. 약간의 소개만 해도 이렇게 지금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에 대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너무 유명하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쓴 책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좀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둥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우리나라하고 결혼제도나 이런 것이 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좋다 나쁘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읽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습득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개할 내용은 석군의 비밀 수납장이라는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여기에 내용은 뭐냐 하면은 탄생 배경이에요. 특수 상대성 이론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읽는 것보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 한 번 더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까요. 네. 물리학자들이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힘을 오직 중력과 전자기력 그 둘뿐이라 알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인슈타인은 이 중력과 전자기력을 단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원했었죠. 만약 이 이론이 완성되기만 한다면 인류는 세상에 알려진 모든 힘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인류가 우주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통일장 이론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 이 꿈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꿈을 이뤄내지는 못하였죠. 잠깐. 그나저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본 힘이 정말 중력과 전자기력 그 둘뿐이었을까요? (1687년)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에 의해 모든 이론 물리의 기초인 관성의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류 역사상 중력의 존재를 처음으로 정의한 만유인력의 법칙도 만들어지게 되죠. 뉴턴이 정의한 중력의 법칙은 이러합니다. 이 식을 쉽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며 이 물체들의 질량이 클수록 그 힘 또한 커진다. 다만 그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그 힘은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턴의 이러한 운동법칙과 중력법칙은 하늘의 별들을 포함한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움직임을 수학으로 설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1831년,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실험을 통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쇳가루를 뿌려놓은 종이를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쇳가루가 곡선을 만들며 양극에 연결되는 실험과 같은 현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패러데이는 이를 역선이라 명하게 됩니다. 역선이란 말 그대로 힘이 지나가는 선입니다. 패러데이는 이를 통해 자석 주변엔 역선의 다발에 의해 힘을 받는 공간, 즉 자기장이 존재한다고 보고 자기력은 그 장을 통해 전달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도체를 놓고 자석이나 전도체 둘 중 하나를 움직이니 역선의 변화가 생기게 되며, 이 변화된 역선이 다시 안정되기 전까지 잠시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죠. 패러데이는 그동안 과학자들이 별개로 보았던 자기력과 전기력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1864년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자기장의 힘이 변화하는 곳엔 전기장이 직각으로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곤 이를 4개의 방정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전기장의 원천은 전하이며 양전하와 음전하로 따로 존재할 수 있다. 자기장은 N극이나 S극이 함께 존재하며 홀극으로만 존재할 수는 없다.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전기장과 전류를 생산한다. 전기장과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 또한 자기장을 생성한다입니다. 즉, 인류가 전기를 원하는 만큼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가 전자기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입니다.
이렇게 당시 알려진 힘의 전부인 중력과 전자기력에 대한 이론이 완성되면서 물리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이 두 이론들로 설명 가능하게 되리라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물리학계엔 물리학은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다는 말도 돌았죠. 하지만 맥스웰이 자신의 전자기 이론에서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물리학은 또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C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C는 전자기파의 이동 속도를 나타냅니다.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드는 이 힘의 전달 속도를 말입니다. 맥스웰은 자신이 계산해낸 이 힘의 이동 속도가 당시 여러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입증해낸 빛의 속도와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곤 가설 하나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는 이 전기장과 자기장들의 연쇄작용에 의해 멀리 퍼져나가는 전자기파가 존재할 것이며 빛은 이 전자기파의 한 종류일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적 성질에 의해 가시광선 이외에 다른 파장의 빛 또한 존재할 것임을 암시하게 됩니다. 맥스웰의 이러한 생각을 당시 학계에선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선 너무 독특한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1887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 헤르츠가 실험을 통해 장거리에서도 전기적 신호가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하며 상황은 뒤바뀌게 됩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맥스웰이 예견한 빛의 속도로 멀리 퍼져나가는 파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전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르츠는 이 전파가 반사, 굴절, 회절 등 빛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맥스웰의 주장을 사실로 입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빛이라 칭했던 것은 정말 전자기파의 다양한 파장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이 맥스웰의 방정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C의 값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 말인즉 어떠한 조건에서건 관찰자 입장에선 빛의 속도는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게 되죠. 자, 여기 초당 10만 킬로미터로 고속으로 달리는 물체와 정지해 있는 물체에서 동시에 발사되어진 두 줄기의 빛 A와 빛 B가 있고 그 둘을 바라보는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뉴턴의 운동법칙에 의하면 움직이는 물체에서 발사되어진 빛 A는 그 빛의 구유 속도에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더해져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빛 A가 정지한 상태에서 발사된 빛 B보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도착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통념과도 같을 것입니다. 맞아. 하지만 분명 앞에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서는 빛은 관찰자가 보기에 항상 동일한 속도의 값을 가져야 한다고 했었죠. 즉,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 뉴턴의 운동법칙과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 전자기의 모든 현상을 설명 가능하게 하지만 단지 전통적인 뉴턴의 운동법칙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스웰의 방정식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1887년 미국의 물리학자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으로 인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게 됩니다. 사실 이 실험은 빛은 에테르라는 매질을 타고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는 가정하에 그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진행한 실험이었습니다. 물결파가 물이라는 매질을 그리고 소리가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사실 앞에 맥스웰도 전자기파가 이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 전파된다고 생각했으며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죠.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지구는 공전 속도에 의해 초속 30km의 에테르 바람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실험기구의 방향을 달리하여 빛의 속도를 측정하게 된다면 방향에 따라 속도가 다르게 측정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이들의 의도와 다르게 모든 방향에서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죠. 이것은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우주의 한계 속도임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뉴턴의 운동법칙 위에 세워진 물리학계 입장에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 한 물리학자에 의해 이 난제는 쉽게 해결되게 됩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뉴턴의 운동법칙을 따르는 물리학의 전통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두 줄기의 번개가 동시에 내려쳤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그리고 이 번개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와 정지해 있는 땅에서 바라보는 두 관찰자가 있다고 가정하여 보죠. 정지해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선 두 번개가 동시에 내려치는 것으로 관측될 것입니다. 반면 기차 안의 관찰자 입장에선 기차의 이동 방향 쪽의 번개가 먼저 내려치는 것으로 관측된 후 시간차를 두고 반대 방향의 번개가 내려치는 것으로 관측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관찰자가 경험한 시간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아니, 아예 빛의 속도가 우주의 한계 속도이며 온 우주에서 그 속도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렸죠. 다시 아까의 실험으로 돌아가 보자면 그동안 뉴턴의 운동법칙은 공간과 시간을 따로 보았습니다. 지구에서건 우주의 저 끝에서건 공간과 별도로 시간은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아인슈타인은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들을 각각의 공간 좌표에 각각의 시간의 축을 더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죠. 너와 나의 공간과 시간은 각자 별도로, 즉 상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앞에서 발생한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과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는 이렇게 쉽게 해결되게 됩니다. 화면의 관찰자 입장에서 특정 시간 동안 두 빛이 이동한 거리, 즉 두 빛의 속도를 동일하게 만들려면 빛 A 쪽의 공간을 그만큼 줄이면 되는 일이니 말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관찰자에게 빛 A의 시간이 빛 B의 시간에 비해 줄어든 공간만큼 천천히 흐르는 것으로 관찰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와! 이것은 어이없는 소리 같지만 속도가 빠른 쪽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현재 인공위성의 시계가 지구의 시계보다 천천히 흐른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죠. 당시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주장은 물리학계엔 신선하고도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200년 넘게 이어온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론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길이 수축, 시간 지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제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소개하자면 아인슈타인은 밀레바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같은 과 졸업생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다른 친구들은 다 다른 대학의 교수나 고등학교의 물리선생님으로 취직을 했는데 교사로 취직을 했는데 둘이만 이렇게 취직을 못하고 집에서 더 좋은 자리를 구해야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 두 녀석들이 서로 다른 친구들은 바쁘니까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밀레바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죠. 임신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밀레바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스위스의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판사였어요. 자, 특허 제품을 이렇게 누구 특허를 침해했다. 아니다, 이거 내 아이디어인데 저 녀석이 돌아갔다, 훔쳐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죠? 지적재산권, 뭐 이런 거. 자, 그게 지적재산권이에요. 그래서 특허청에 판사로 있는데 자기 딸이 배가 불러오고 그래서 너 남자친구 뭐해?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논다는 거야. 실업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을 데려와서 알바를 시킨 거예요. 알바를. 이제 임시직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야, 너 특허청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온 사람들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잘못되어 있으면 돌려보내고 잘 돼 있는 것만 받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특허청에서 이제 근무하게 돼요.
그래서 밀레바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자기는 대학 교수 자리나 고등학교 물리선생님 자리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 이상한 자리에 지금 엮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근근히 돈을 벌어서 지금 가는 거잖아. 월급 받으려고. 거기서 약 5년 2개월 동안 근무했다고 그러는데 이때 논문을 계속 쳐다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의 그 실험 논문도 보고요. 그 다음에 맥스웰이 썼던 그 전자기 방정식, 그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배웠고요. 그래서 그걸 연관시킨 거예요. 빛하고 빛. 자, 그래서 조금씩 이 쪽지를 적어 놓고 자기의 오른쪽 서랍에다가 넣어놨다고 여러분들 비디오에서 보았죠. 그것을 하루는 너무 그게 많으니까 서랍을 정리하려고 그 쪽지를 다 가지고 가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거기서 정리하면서 5편의 논문이 나온 거예요. 5편의 논문. 그래서 맨 처음 썼던 논문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 물리학원에서 마지막 단계에 뭐가 나오냐면 광전 효과가 나오거든요. 광전 효과라고 하는 논문이 제1 논문이에요. 제1.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 세 번째가 뭐 분자 운동에 관계된 그런 논문, 네 번째가 2는 이꼴 mc제곱 이런 논문. 그래서 1년에 5편의 논문을 발표한 게 그 서랍을 정리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악필이었다. 악필. 그러니까 자기가 글씨를 써놓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그 필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과학 잡지, 피직스라고 하는 과학 잡지, 과학의 논문을 실어주는 그 잡지라고, 내가 잡지라고 했나? 그러니까 과학 논문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인터넷으로 보면 사이트인데, 이제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뭐예요? 인터넷 그 논문을 실어주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다가 광전 효과라고 하는 논문을 보낸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정리된 것부터 보냈겠죠. 근데 그 글씨를 너무 못 쓰니까 뭐 타자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 여자들이 왜 글씨체가 좋잖아요. 글씨를 이쁘게 쓰잖아요. 그래서 밀레바한테 이렇게 불러주면서, 야, 좀 이거 좀 받았어. 이렇게 정리 좀 해. 밀레바도 물리학과를 나왔으니까 공식 같은 거 잘 적죠. 그래서 그 처음에 썼던 논문이 밀레바의 글씨예요. 그래서 밀레바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아인슈타인, 만약에 이거 가지고 노벨상 타면 이거 논문 내가 쓴 거야. 맞아 안 맞아? 막 이렇게 이제 장난삼아, 반장난삼아, 농담삼아 이렇게 말을 했겠죠. 아인슈타인이 네가 쓴 거 맞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응답도 하고 이제 그랬겠죠. 근데 노벨상 타면은, 상금 타면은 그럼 다 내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야, 그럴 리가 있겠냐? 노벨상 타면 내가 또 다 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광전 효과라고 하는 논문, 그것을 갖다가 보냈는데, 그게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썼던 그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을 써서 보냈는데, 그게 이제 독일에 이렇게 퍼졌어요. 독일 문화권에 그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교수들이랑 물리학에 관계된 종사된 사람들이, 야, 이거 신기한데, 그래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을 이렇게 읽어보고, 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강의를 한번 좀 해보자. 우리가 좀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뉴턴 물리학이 전체적으로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그 논문을 실었던 회사에서 아인슈타인도 부르고 대학 강단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여서 강의를 하게 했는데, 거기에 아인슈타인이 다녔던 쭈리 공과대학의 교수들도 거기 와 있었어요. 교수들도.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야, 아주 젊은 친구야. 젊은 친구가 올라가서 하는 거야. 근데 그 밑에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머리가 하얀, 지금 물리쌤처럼 나이가 많이 든 물리학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영 웃겨, 얘 말하는 게. 그래서 그냥 다 듣다가 나가버렸어요. 마지막에 한 10명 정도가 끝까지 그 상대성 이론 강의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면서 앉아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민코프스키 교수님이
아인슈타인이 대학 다닐 때 수학 교수였어요. 수학 교수. 그 민코프스키 교수님이 그 아인슈타인 강의를 끝까지 들으면서 감상을 하고 있다가, 야 아인슈타인,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네가 설명한 것을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수식이 좀 뭐랄까 마음에 안 들어. 수학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내가 다시 수학적으로 명쾌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마, 알기 쉽게 해가지고, 민코프스키라는 사람이, 그 교수님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제 그래프화해서 아주 멋지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 민코프 교수님이 쥐리 공과대학에 가서, 야 이게 대단한 제자가 있다. 그래서 그 부총장이랑 총장을 만나서 이 아인슈타인을 교수로, 우리 대학교의 교수로 초청을 해야 된다. 이론 물리학 교수로 초청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대학에 정원 다 찼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교수님이 사표를 내시던가. 이렇게 이제 총장이랑 부총장이 말했나 봐요. 물리학과 교수가 7명이면 7명 다 자리가 다 찼는데 왜 그 사람을 뽑으라고 하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코프스키 교수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사표 낼 테니까 내 자리에 아인슈타인을 앉혀주세요. 이렇게 하고 민코프스키 교수가 44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그냥 사표를 던진 거예요. 아주 멋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자리에 가서 교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박사가 되고, 또 일반 상대성 이론 논문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까요? 네. 우리 학습지 가겠습니다. 자, 학습지에 있는 내용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거의 이해한 거니까 빨리빨리 화면을 정지시키면서 일단 필기를 하세요. 자, 기준계와 좌표계가 나와 있는데요. 기준계는 관찰이나 측정을 하는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해요.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기준계에서 특정 위치를 원점으로 하여 특정 방향의 축을 정하고 눈금으로 표시하여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X, Y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직교 좌표계를. 이제 극좌표계도 있고 원통 좌표계도 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겠죠. 자, 그 다음 계의 운동에 따른 좌표의 분류 보겠습니다. 좌표계가 정지 또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를 관성계라고 합니다. 관성 좌표계. 그래서 관성의 법칙의 전제인 계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인 좌표계를 의미한다. 자, 예시를 보면은 정지 상태의 관측자, 등속 운동하고 있는 차나 엘리베이터의 안쪽, 여기를 관성 좌표계라고 합니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성 좌표계 속의 운동만을 다룹니다. 가속 좌표계는 이제 우리가 소개만 할게요. 이건 이제 물리2에서 배우는 거니까 비관성계라고 부르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좌표계입니다. 비관성계.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그렇게 알 필요가 없고요. 자, 우리가 상대 속도가 나왔었죠. 운동의 상대성, 물체의 운동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관측된다. 정의는 운동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나타낸 다른 물체의 속도가 되겠고, 표현은 운동하는 관찰자 A의 속도, 관찰자의 속도죠. 관찰 대상인 물체 B의 속도, VB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A에서 B를 본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A에서 B,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물체의 속도 마이너스 관찰자의 속도, VAB 벡터는 VB 벡터 마이너스 VA 벡터 이렇게 씁니다. 자, 속도는 방향과 크기가 있는 값이므로 방향을 고려해서 빼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팁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VA만큼, 마이너스 VA는 방향이 반대란 뜻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가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누가 측정한 빛이 더 빠를까 이렇게 나왔네. 앞에서 배운 상대 속도 공식을 활용해 보면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빛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 아까 비디오에서도 나왔었죠. 마이클슨하고 몰리는 두 사람이에요. 둘이가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논문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인류를 대표한다고 그랬었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자, 태양에서 오는 빛이 어떻게 지구까지 옵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공. 그런데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뭔가 움직이는 물질, 매개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 매질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 에테르라고 하는 녀석이 빛을 운반해주는 매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에테르의 흐름, 에테르가 우리 우주에 꽉 차서 별빛도 여기까지 전달해주고 태양빛도 전달해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가 강물을 예를 들어놨는데, 자, 전자기파 빛이 이제 맥스웰이 빛이 전자기파 일종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사실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값이 30만 km/s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맥스웰의 전자기파는 뭐냐면 파동이니까 매질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파도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테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내야 되겠다. 증명해야 되겠다. 존재를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실험 설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에테르의 방향에 따른 빛의 속도 변화를 측정하려고 했다. 이게. 자, 여기에서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한번 봅시다. 이게 강물이 나와 있는데요. 강물. 자, 오른쪽으로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배가 수직으로 왕복을 하려고 그래요. 수직으로. 그런데 강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강물이 흐른 방향으로 떠내려 가겠죠. 이렇게. 떠내려 가지 않게 똑바로 가려면 이 각 세타만큼 위쪽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렇게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 각 세타만큼 하면은 수직 방향으로 갔다가 오는 거예요. 길이 L을, 길이 L을. 자, 이때 걸리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강물의 흐름 방향으로 배 A라고 되어 있나? 오른쪽으로 강물의 흐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광원이라고 그래서 광원. 에테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거울을 향해서 거울 M1인가? 여기를 향해서 가는 빛이 있어요. 갔다가 거울에 반사돼서 올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수직 방향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거울 M2로 되어 있는가? 아래쪽에. 자, 요거.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 에테르 바람에 수직하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반투명 거울이라고 가운데에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반은 투명하니까 반은 통과하고 반은 반사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시키는 거예요. 거울 M2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거울 M2 쪽으로. 왔다가 거울 M2 쪽에서 반사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게 배에서처럼 수직으로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강물의 흐름 방향으로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차이가 나야 돼요. 차이가. 자, 그래서 여기 실험장치 설명. 흐르는 강에서의 배처럼 에테르의 흐름이 있다면 빛이 에테르의 흐름과 같은 방향일 때 빛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반대 방향일 때는 느려질 것이야. 에테르의 흐름의 방향을 알 수 없으므로 서로 수직으로 빛이 진행하도록 해서 경로에 따른 빛의 속도차가 항상 생기도록 장치를 고안해낸 거야. 누가? 마이클슨 몰리가. 아주 굿 실험 장치야. 이것을 마이클슨 몰리의 간섭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이렇게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여기 탐지기에서 빛의 간섭무리가 나타나요. 간섭무리.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의 파장인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몇 개다라고 하는 것이 간섭무리가 딱 나오면 머리카락의 두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구해요. 머리카락의 두께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 방법으로 구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실험 결과 방향에 관계없이 광속에 항상 일정하더라고요. 빛의 속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 실험을 잘못했나? 아이디어를 잘못 구상했나? 해가지고 이제 다시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논문을 아주 좋다라고 평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너희들 생각이 맞았고. 그것은 바로 뭐냐? 왜 똑같이 나오느냐? 이걸 뒤집어도 갖고 90도를 돌려도 갖고 270도 돌려도 갖고 왜 그렇게 될까? 이것은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없는데 너희들은 있다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 이거예요. 즉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생각이 틀렸다니까 이거예요.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빛은 에테르가 없다면은 매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잖아.
그래서 빛은 매질이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파동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비탄성파라고 그래. 매질이 있어야만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이 있어. 이것을 탄성파라고 하고요. 파동에서 비탄성파, 탄성파가 아닌 게 하나가 있어. 이거 전자기파야, 빛. 자, 그래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설, 아직 실험으로 입증이 안 된 것이죠. 가설 1, 상대성 원리 뭐냐?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자, 등속 원운동하는 우주선 관성 좌표계야. 이 안에서 물체 운동은 정지한 곳의 운동과 동일하다. 이게 구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속 운동하는 기차 안에서 농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정지해 있는 거나 똑같아요. 자, 그 다음 가설 2, 광속 불변의 원리.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30만 km/s 초과하는데 3 곱하기 10의 80m/s라고 써요.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는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일정하게 간다.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 그래서 선생님이 광속 불변의 원리 그 복잡한 수식은 알지 않아도 된다. 그건 대학교 때 공부해도 된다 그랬어. 하여튼 광속 불변의 원리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왜 C 더하기 C가 C고 C 마이너스 C도 C고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니까 선생님이 공식으로를 설명해 놨던 거고. 자, 그래서 광속 불변의 원리가 이제 맞아. 그랬더니 시간의 동시성, 길이가 수축하고 또 뭐야?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현상들이 덤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광속 불변의 원리를 참으로 놓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우리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놓은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이 아닌 다른 것들은 상대 속도 구하는 공식으로 그대로 구하면 되는데 빛은 예외이다. 공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쏘는 화살의 속력은 달라요. 자, 그런데 빛의 속력은 어떻게 된다? 광속 불변에 의해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왜? 물리 점수가 안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자, 사건이라고 하는 거 이벤트라고 그랬죠. 특정한 시간과 위치에서 발생한 물리적 상황을 말해요. 자, 그래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좌표계에서 시간이 일어난 지점의 위치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하려고 그래. 사건의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 때문에 다른 기준계에서는 다르게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상대성,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의존한다. 자, 사건의 동시성,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에요. 자,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에서 일어난 두 사건 A와 B의 동시성 설명. 이거 운동하는 쪽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운동 방향 쪽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철수 우주선 내부에서 관측했을 때는 동시에 발생했던 것이 우주선 밖에 정지 관측자가 봤을 때는 운동에 따라서 관측자가 가까워지는 사건이 먼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 지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간 팽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길이 수축. 두 관성계 사이의 상대적 속도차가 클수록 더 큰 효과가 일어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고유 시간, 그 다음에 팽창된 시간,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상대편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측돼요. 쌍둥이 역설 비디오를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우주선 안에 타고 간 사람이 우주선 밖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는 정지해 있고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속도 V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자기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럴 때는 우주선 안에 관측자가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의 시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뭐예요, 선생님? 누가 맞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니까요. 정답이 없다니까요. 정답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주선을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 그 우주선에 소녀가 있었잖아. 지구를 떠날 때 당시에. 그 소녀가 이쪽에 지구에 있는 언니를 보았을 때는 자기는 정지해 있고 지구에 있는 지구에 있는 동생이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나는 정지해 있고, 언니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지해 있는데, 동생이 막 멀리 떠나고 있어. 지구가 멀어지고 있어. 우주선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우주선 안에서 우주선 밖에 있는, 동생을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시간이 안 간 것처럼 보인다. 이게. 서로 상대적이라니까. 절대적으로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선생님이 내면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그래서 다 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운동하는 관찰자가 정지한 관찰자의 시계를 보아도 더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측돼요. 왜? 운동하는 관찰자가 정지한 관찰자 보면은 자기는 운동하는 사람은 정지해 있는데 정지한 관찰자가 나를 향해서 멀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더 느려가는 거야. 이걸 상대성 원리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상대성 원리. 자, 그래서 이제 고유 시간은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야. 자, 그래서 일상적인 시간 개념, 일상적인 시간 개념이고요. 두 사건과 관찰자가 동일한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 우주선 안의 관찰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속도 v로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에요. 자, 빛 시계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거리가 떨어진 양쪽 거울 사이에 빛이 왕복하는 주기를 측정하는 시계. 자, 시간 지연에 대한 사고 실험, 정지한 관찰자가 영희가 본 우주선 내 빛 시계로 이동 경로, 이거 쌤이 칠판에서 증명해 줬으니까 빨리빨리 가고요. 자, 여기는 이제 2분의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그런데 여기 반쪽만 했으니까 2분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한다고 했죠. 자, 필요한 사람은 더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로렌츠 인자. 자, 화면을 정지시키고 여러분들이 더 따져보시도록. 자, 그래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 마지막으로 고유 길이, 그 다음에 수축된 길이. 자,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두 물체의 거리나 길이. 자, 이거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것보다 더 짧게 보여요. 그래서 정지하는 관찰자가 운동하는 물체 쪽의 길이를 보아도 더 짧게 보여요. 이게 상대성 원리야. 서로 상대방이 짧게 보이는 거예요. 정지한 사람이 우주선 안을 보면은, 우주선 안이 작아 보이는 거고. 우주선에서 정지한 사람을 봤으니까 정지한 그 관측계 그 길이가 짧게 보이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여튼 여기까지 읽어보고. 자,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과 나란한 수평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수직 방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고유 길이, 관찰자에 대해 정지해 있는 물체의 길이. 자, 이것도 선생님이 쭉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증명과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델타 L을 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감마 인자가 감마 곱하기 델타 L 다시가 돼서 그렇게 미온의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을 보면은 수명이 짧아서 도달 불가능한 미온 입자의 지표면의 관측 설명이 있었어요. 자, 이거 이제 보면은 지표면에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시간 팽창으로 인한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낙하하는 미온 쪽에서 정지한 지면을 볼 때는 길이 수축으로 인해서 낙하 거리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미온과 지면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1과 2로 모두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설명을 계속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네. 꼭 그 과정을 밟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재밌는 문제 하나 낸다고 그랬죠. 인터넷에도 많이 찾아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창고가 있어요. 창고. 근데 창고보다 더 긴 막대가 있어요. 창고보다 더 긴 막대가 있어요. 여기가 창고예요. 이건 막대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막대를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창고에 막대를 가둘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물리선생님이 막대를 들고, 이 막대를 들고 창고에 넣겠다고 어떻게 하느냐. 빛의 속도로 달려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달려와. 자, 빛의 속도로 달려와. 그랬을 때, 빛의 속도로 막대가 움직이고 있어. 빛의 속도로. 자, 그러면은 창고에 우리 정지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막대가 길이 수축해서 작아지죠. 그래서 창고에 가둘 수가 있겠죠. 맞나? 그런데 이 막대 위에 개미가 하나 타 있다고 할까? 개미가? 또는 뭐 아주 작은 바이러스, 그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기 막대 위에 있어. 이 녀석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막대의 길이는 그대로 있고 창고가 작아 보이겠죠. 창고가 이렇게 길이가 수축을 해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막대를 가둘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가둘 수 있다는 거야, 가둘 수 없다는 거야. 누가 맞는 거야? 이걸 질문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 이해한 것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상대성 이론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E는 이꼴 MC 제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